다음으로는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통계개발원 데이터경제센터 변준석 센터장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원 원주대학교의 최재홍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변준석 센터장님 세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네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통계개발원 데이터경제센터 변준석입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데이터 경제입니다. 데이터 경제 또는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역량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 통계 생산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그 자체 그리고 관련된 산업,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데이터 경제 세션에서는 첫째와 둘째 범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데이터와 관련한 주제로는 데이터 가치 측정 이슈를 다루게 되고요. 둘째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중소기업에서의 디지털 수용성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토론자분들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본부장님과 산업연구원의 조용삼 선임연구원님, 성균관대학교의 노상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으며 토론회는 카카오 공동체 데이터센터 우창한 연구원님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재성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본부 정용찬 본부장님께서 데이터 가치 측정 이슈와 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용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가치 측정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이제 개념과 이야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재산이라면 도대체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일 텐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가치 측정 새로운 방법론을 제가 제안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어떤 식의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이슈와 재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치 측정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초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사진입니다.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CPS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자체가 이미 그 미러 월드라고 해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나와 또 다른 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가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데이터 이코노미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그 그림인데요. 사실 최근에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세계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메타버스 등장하기 이전에도 일종의 아바타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궤적이 사실상은 데이터로 모든 게 이제 치환되는, 그래서 데이터만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년 대선 때 누구한테 투표할지 이런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어떤 병에 걸릴 건지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햇볕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지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초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경제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데이터 홍수라는 표현으로
그 표지를 장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림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비처럼 내리는데 그 비를 잘 모아서 꽃밭에 물을 주면 디지털 꽃이 이렇게 잘 피어나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꽃밭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경제 정의는 현재는 뭐 부담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 경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가 혼용돼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인터넷 경제라는 말은 이제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경제의 상당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데이터 경제로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OECD 자료에서도 보면 이제는 데이터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게 지식으로 변환을 하면 결국 데이터는 돈과 마찬가지로 화폐화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아마존뿐 아니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소득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자산화 전략 뭐 관련해서는 뭐 컨설팅 펌뿐만 아니라 뭐 그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어떤 전략 문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맥락을 보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이제 맥락인데 그렇다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이터의 가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데이터 기업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인데요. 출발은 다 다르지만 현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도대체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돼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데이터를 매개로 이러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다. 결국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의 전략 무기이고 자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저희 기관이 이제 방통위와 같이 조사하고 있는 그 조사를 보면 그 오른쪽 하단에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없이는 거의 우리 일상이 이제 뭐 좀 안 돌아가는 뭐 그리고 최근엔 또 뭐 넷플릭스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 컨텐츠가 막 1위, 세계 1위에 오르고 뭐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을 텐데 결국은 코로나가 이런 데이터 경제를 촉진시키는 뭐 가장 중요한 또 동인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 요소라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 이전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을 땐 통계라는 거를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계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라는 식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는 일종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어떤 축약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통계는 물론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은 통계는 통계로서 다시 재가공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서머리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원천 데이터 자체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잠재적인 가치로 보면 통계 이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학 쪽 관여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통계학에서의 그 얘기랑 비슷하다, 국가 통계 뭐 구성 요소랑 비슷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도 가지실 겁니다. 뭐 타임리니스라든지 accuracy라든지 completeness라든지 consistency 다 이게 이제 통계 품질 관리에도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에 더하여 사실은 이제 통계라는 축약 정보가 가지는 것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7번의 그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실은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결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가장 이제 데이터의 속성에 가까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지식재산, 뭐 무형의 재산이니까, 혹은 지식재산권, 뭐 특허권, 뭐 이런 식의 지재권 관점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형자산의 일종이니까 뭐 경제적인 가치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히도니 가격 분석법이라든지 뭐 경제학, 계량 경제나 뭐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조건부 가치 평가법, 이거는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서비스의 가치는 이제 매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지불 의사를 물어봐서 사람들이 뭐 대략 이 정도로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치 측정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기반 접근법, 수익 기반 접근법, 시장 기반 접근법이죠. 이거는 이제 뭐 읽어 보시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열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기반은 뭐 그럼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데이터를 만들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투입된 어떤 노력, 그다음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원가 관점에서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정도 비용이 들었으니까 뭐 이 정도 가치가 최소한 이 정도 가치 이상일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익 기반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제 뭐 현재 가치 차원에서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을 떠나서 훨씬 이제 수익 기반이니까 훨씬 비용보다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겠고, 뭐 약간 높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기반 접근법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편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비용이나 수익 사실은 좀 추정하기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얼마일까를 보고 대략 이것과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외 논문이나 이런 뭐 아니면 컨설팅사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 다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법제화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기술 관련 무형 자산으로 이미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무형 자산의 세 가지 조건: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만족한다면 이것들은 이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무형 자산으로. 그러니까 무형 자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또 그런 침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책임,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많은 이제 그런 논문들이나 뭐 이런 논의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격 모델의 뭐 장단점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원가 기준, 뭐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에 대체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원가 기준은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뭐 수익을 조금 얼마를 붙이면 이 가격은 얼마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원가라는 거를 반영할 때 그 투입되는 것들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노력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경쟁사 기존 가격은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가치 기준은 이거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가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가가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측정에 대한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논의를 보면 사실은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저희 국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적인 관점에서는 논문이나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꽤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이제 공통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고서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하단에 표시된 이 보고서가 제가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오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비슷한 보고서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써 있는 Measuring the Economic Value라는 게 있고요. Perspective of Data Value 뒤에는 똑같습니다. Of Data and Data Flow. 그래서 이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타가 났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제 파일럿 스터디 형태로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 측정에 대한 그런 논문이 작년 4분기에 2개 정도 보고서가 이제 잇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그 데이터의 저장 관리에 대한 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게 데이터 가치 측정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게 아까 보면 이제 원가하고 조금 그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든 어디에다 이제 보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로부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출 규모가 결국은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돼. 물론 원가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이제 뭐 공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기반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들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보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러한 수익이 나왔으니까 데이터의 가치는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역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국내 기업으로 이제 돌린다면 뭐 온라인 기업이라든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쪽도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기업의 시장 가치 측정 이것도 역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 자체에 이제 시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를 총 합산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기업 가치 안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가치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데이터의 가치 측정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또 가용할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는 OECD 국가들의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뭐 생각보다는 그 테스트베드처럼 그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데이터도 열심히 만드는 그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GDP 대비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어떤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 구성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합친 것의 비중, ICT 그 장비의 비중을 이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여하튼 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약간 평균보다는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플로우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그 미러 월드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계 세상 현실이 이제 가상 세계로 즉 디지털 세계로 바뀌면서 국가 간의 무역도 이제 디지털화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국경을 넘어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이제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소비한다. 한 달에 돈을 얼마 내고 본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형의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넘어오는 거일 수도 있고 안 넘어오는 거일 수도 있고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무역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 상품이 선적되는 그 항구가 있고 도착하는 항구가 있고 거리가 나오는데 디지털 제품은 뭐 이북이라든지 뭐 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가까이에서 오는 건지 때에 따라 멀리서 오는 건지 사실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런 무형자산 특히 이제 데이터 관련 그런 제품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 간의 어떤 그 총량을 계산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무역 관련 그 새로운 그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면 그 규모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넘어오는 건지 넘어오지 않는 건지에 대한 상당한 그 가치 측정을 넘어선 어떤 그런 그래서 뭐 여기 표현은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밖에 기술적인 뭐 인터넷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이제 하지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따라 텍스도 이제 개념이 달라지겠죠. 도대체 세금을 예전에는 이제 그 공장이건 뭐가 서비스를 하는 그 업속은 있는 장소에다 부과하면 되는데 이건 장소가 없으니까 돈은 벌어가는 것 같은데 세금은 못 매기는 약간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이동 관점에서의 국제무역을 이제 각 국가별로 순위를 보면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그 데이터 관점의 무역의 양도 압도적으로 이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지금 맨 하단에 있는데 상당히 적은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법안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가치에 관련된 것만 봐도 개념부터 다르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굉장히 다르게 지금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데이터 자산, 어디서는 재산권, 뭐 그다음에 제조 산업 데이터는 또 다른 관점. 그래서 이제 이 법규 차원에서도 뭔가 이 개념 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거는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 학회에서 이제 만든 걸 보면 일단은 데이터 거래의 가장 유사품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고 오픈마켓형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가치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데이터 거래소도 있고 또 몇 개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소들이 있지만 과연 이 데이터의 가격이 적절한 건지 여기 보시면 무료도 있지만 500만 원, 2,200만 원 이러한 가격들이 도대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상당히 좀 어려운 뭐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DNA 회사는 3억 정도에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각 주요 국가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여기 표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계 조직과 연계, 고민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데이터의 가치 평가는 데이터베이스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데이터 관점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가치 평가를 뭐 국내에서도 아직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종합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정의부터 사실 법규 안에서도 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유통거래 활성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거래 자체가 작으니까
사실은 그 작은 걸로부터 추산되는 거래 비용은 이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실 가치 측정을 하려면 분류 체계 계산도 필요합니다. 이게 표준 산업 분류나 상품 분류나 뭐 HS 코드나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무형의 자산 관점에서 다시 이제 분류가 필요한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치 평가 방법론에 대한 R&D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작동하려면 어떤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혹은 국가 데이터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데이터의 가치 평가도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데이터 가치 측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아주 큰 맥락을 잘 짚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연구원의 그 중소기업 벤처연구본부의 조영삼 선임연구원님께서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디지털 전환을 좀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줄거리는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또는 산업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으며 어떤 제약과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는 매우 사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한꺼풀 들어가서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고 그리고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는 논의의 양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노출돼 있고 덜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중소기업 관점의 디지털 전환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결국은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디지털 전환, 소위 선도기업이나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논의에 비해서는 수용자적 입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와 과제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디지털 전환 논의는 2010년대 초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논의와 더불어서 꽤 많이 진전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적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촉발시켰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비드 19이 중요한 촉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소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태제를 통해서 선도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스마트 제조 관점에서의 그 포괄적 도입 비율이 2019년 소위 코비드 발생 이전 시점에 9%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용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곳곳에서 특히 이제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거래 구조의 변화, 그리고 특히 사람 간의 제약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공급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것이 맥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뉴노멀 또는 넥스노멀의 핵심 이슈로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그리고 주요한 선도 기업들이 디지털 가속화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새로운 혁신 흐름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하는 기업이나 대표적인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기회의 창, 성장 기회의 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디지털 전환의 수용자적 입장이 강한 중소기업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무엇이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관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디지털 전환이 기회의 창인가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기회의 창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이 갖는 속성상 디지털 전환에 소외되는 그룹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전통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이 디지털 전환에 지적인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으며 물론 스마트 제조라든지 비대면 서비스 역량 제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을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중소기업 부문에 온전하게 기회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인 독일에서조차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부응하는 적절한 변화가 대기업은 비교적 잘 조응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잘 들여다봤더니 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중소기업의 이해가 좀 반영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측면이 많고 또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의 마지막 단에 가게 되면 시큐리티 이슈 부분에 가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제조로 물려오는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산업 생태계 전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 잘한다고 이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문들이 지체되지 않고 이 부분들이 잘 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결코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치는 도전적 요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전적 해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디지털 논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관점으로 한꺼풀 들어가면 우선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전환 자체로 보면 기술적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기업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 기술들이 어떤 목표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현실적인 이슈죠. 그래서 흔히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수요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서 비용은 지불하는데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 제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범주에서 본다면 제조 부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이든 스마트 제조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한 많은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 요소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운용 역량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 문화, 경영 역량, 인력, 그리고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모두 중소기업에는 사실은 넘어야 될 고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산업적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풀어본다면 생산 및 서비스의 투입 요소와 비용 구조의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산업 내지 기업 레벨에서의 비교 우위, 부가가치 구조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훌륭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비용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수익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가의 문제로 사실은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꿔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여인이 무엇이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갖고 거기에 유인이 있으면 기업은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훌륭해도 그 유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산업 내 가치사슬상에 낮은 위치에 있고 디지털 전환이 사실은 담재하고 있는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한계 등이 있기 때문에 편익보다 비용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중소기업 관점의 디지털 전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 요인을 갖고 있는지 우선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잠깐 보면 산업가치사슬은 크게 제조 그리고 그것을 중개하는 유통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라는 단선적인, 물론 이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선적인 구조를 우선 보면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지금 디지털 전환의 이슈는 제품 실현 경로인 최종 소비자와의 접촉 공간을 제조업이 매우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종 소비자와의 접촉 공간 침투가 어려운 제조 B2B의 존립 여지와 공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 측면보다 굉장히 그 공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유통과 서비스 공급 부분을 보면 서비스 공급자가 유통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최종 소비자와 접촉하는 그런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중개 기능을 수행해 왔던 물리적 유통업들이 그 존립 여지와 공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그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매우 많은 양의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결국은 플랫폼 경제가 이 디지털 전환의 총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 가치사슬 구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측면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예를 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한 기업들 사례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기업들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의 기업의 성장은 규모의 성장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규모가 커져야만이 기업이 성장했는데 플랫폼의 경우에는 규모의 정대를 수반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중소기업의 플랫폼 경제에서의 기회의 창의 부분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기업 플랫폼은 대세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이슈가 중소기업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그리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마땅치 않고 거대한 플랫폼의 경쟁 왜곡에 따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험성에 직면해 있으며 플랫폼이 만약에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산업 생태계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좀 간편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기회 요인과 도전적 요인으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재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조건들이 아까 말씀한 규모 정도에 수반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은 소규모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진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물적 저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술, 인력과 같은 생산 요소 자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지고 제고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목적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주 다면적입니다. 그리고 편익도 그 정도와 내용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도전적 요인들은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분명한데요. 인프라 접근성에 대한 상대적인 열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상호 운용성이 낮다든지 데이터를 둘러싼 기업 문화, 인식의 미흡함, 그리고 숙련도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편익으로 환원되기 이전에 감수해야 될 매몰 비용에 대한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여력,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도전적 요인인 것이죠. 그러면 잠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잠깐 그 실태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까 제가 잠깐 몇 가지로 소개해 드렸지만 디지털 전환 단계와 수준의 청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수년간 현상적인 서베이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했습니다만 아직도 다양한 내용성과 구조적 정합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거죠. 한 예로 작년도에 시스코가 기업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 실태를 봤는데 아태 지역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총 4단계 중에 2단계라는 겁니다. 이 2단계가 디지털 관찰자인데 이걸 기업 레벨에서 보면요. 소위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 전략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디지털화 활동 및 기술적 적용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중위권 정도의 중상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간헐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작은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 서베이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를 볼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성숙도가 높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기업 간 격차 문제가 여기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준의 형태는 아니지만 산업 레벨에서 국내 제조업의 전환 수준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산업 내 중소제조업 위상을 좀 감안을 하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가치사슬별로 제품 혁신이나 공정 혁신에 비해서 서비스 융합과 비즈니스 융합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의 개념적 정의에 입각을 했을 때 개념 정의에 좀 더 충실한 청의와 수준에는
우리 제조업들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를 감안하면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감안하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추진 수준도 이것이 모든 걸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중소기업 수용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인 효과로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 네트워크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와 정도가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편익을 누릴 가능성에 비해서 비용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을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는 기업이 어떤 전략적 청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청위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편익을 제대로 향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높은 청위의 전략적 청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저변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이 하게 되면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느냐 비전 제시를 기업 스스로가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유인을 좀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러한 비전이라든지 보급 모델 부분들을 모델들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제고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보다 실행이 가능한 모델들을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들을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내실 있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실태를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환은 장기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계열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이슈를 충분히 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보다는 질적 목표와 성과가 중요한데요. 질적 성과의 중요성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수단과 내용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고, 특히 고도화 지향의 정책에서는 정책 대상에 대한 전략적 선택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삼 서임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히 비용 편익 관점에서 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성균관대학교의 시스템 경영공학과 노상도 교수님께서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노상도입니다. 저는 그 제조 분야에서 좀 기술 개발하고 적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내고 하는 거를 노력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제조업에서 사실 데이터를 쓰는 좀 어떤 그 방향을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 제조를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 이 제조업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변동을 핸들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이 바뀌었다.
공정이 바뀌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수주가 됐다, 그러니까 주문받은 양이 바뀌었다든지 변동이 있는데 이러한 변동이 비용이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는 관리를 통해서 그 변동에 대한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점점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 변동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스마트 제조라는 것이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남은 부분들을 그런 좀 변동을 가능하면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에 빨리빨리 똑똑하게 잘 대응하는 그런 사람, 기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뭐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조업에서 특히 이제 기술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결, 융합, 지능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IoT로 보통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이 연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사람이나 기계나 시스템들이 서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이제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예전에 안 되던 것이 되거나 예전보다 나은 밸류가 창출이 됐을 때 저희가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야는 지능 부분인데요. 지능 부분은 결국엔 뭐 저희 제조업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시행착오나 낭비 없이 미리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낭비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방법. 요즘 이제 머신러닝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는데 세 가지 내용 전부 다 그 핵심되는 키워드로는 데이터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융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그 초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 뭐 슈퍼가 붙어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 제조의 붐이 좀 일어났다고 하면 이런 기술들을 예전에도 있었는데 좀 실용성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밸류를 낼 수가 있겠다 하는 단계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줄이면 연결, 융합, 지능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크게 이제 사회나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를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면 제조업 버전을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IoT를 이제 연결 쪽에를 좀 대변하는 그런 발전 개념으로 보고 융합 쪽으로 얘기하는 게 데이터, 특히 이제 CPS나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요즘 이제 AI나 머신러닝 하는 부분이 지능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4.0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개념이 제조업에 적용이 된 뭐 제조업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에 융합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최소화로 하는 대응하는 그런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독일의 국가 차원의 제조업 지능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IT 개념을 적용해서 똑똑해진 생산 시스템을 좀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제 제가 디지털 트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쫙 모은 다음에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을 좀 핸들링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가 이제 주요 큰 그 스토리가 되겠고요. 하나의 공장이나 하나의 설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설비들이 연결되고 공장들이 연결된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제조업이 똑똑해지는 공장이 똑똑해지는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변동에도 불구하고 좀 똑똑하게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조를 좀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방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이제 좀 물리적으로는 좀 자동화를 진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각각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해지는 것, 지능화까지.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에 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일단 저변에 깔려 있고요.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5.0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EU에서 인더스트리 5.0 화이트 페이퍼가 나온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인더스트리 4.0하고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의 4.0에 더해서 추가로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이 그 필요한 이슈들을 좀 담아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제시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키워드로 인더스트리 4.0에서 추가된 3개의 키워드가 휴먼 센트릭, 그러니까 사람 중심, 그다음에 서스테너빌티, 그다음에 리질리언스, 탄력성, 요 3가지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 다 보시면 코로나 19 이후에 좀 서플라이 체인이나 제조업 전반에 좀 이렇게 들어온 챌린지를 조금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EU에서는 크게 6가지 그 주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파랗게 되어 있는 것처럼 크게 뭐 데이터를 가지고 전송, 저장, 분석하는 부분이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추가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해지는 그 방향으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을 같이 핵심 기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 DX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조업에서 보기엔 기존의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디지털라이제이션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비즈니스를 혁신을 하고 그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안 되던 밸류를 창출하는,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로스가 있었고 품질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좀 확장시키는 것이 이제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산업 DX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정착이 돼서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로 많이 불렀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똑똑해지는가, 어떻게 변화를 핸들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여러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 저희가 보통 이제 사이버 모델, 뭐 디지털 트윈 이렇게 부릅니다만 컴퓨터 안에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시스템의 어떤 상황 파악, 진단, 그다음에 분석, 왜 그런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최적화를 수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개념이 메인이 되는데 하나는 트윈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쌍둥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현장과 거의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그 쌍둥이를 런을 시켜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 그 디지털 트윈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중소기업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 예인데요. 보시면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는가 보시면 저 뒤에 작업자가 지금 검은색 멜빵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데이터가 모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컴퓨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트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컴퓨터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트윈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공장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장 전체에 있는 설비나 작업자, 생산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이 공장의 2018년 요 날짜에 그 시간에 공장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제 화면이랑 다른 거는 먼저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데이터를 풀어서 보고 싶으면 가시화, 미래를 보고 싶으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부분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데이터는 사실 지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면 현재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타임머신 모델,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볼 수 있다 해서 타임머신 모델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시는 것처럼 설비에 관련된 운영, 품질, 제조의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먼저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서 분석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똑똑해진다, 그 변화를 핸들링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델이 뭐 딱 그 봐도 이렇게 쉽지는 않고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제조 쪽에서 엔지니어링 부분은 기존에 이미 저희 확보되어 있는 어떤 그 검증된 모델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해석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매스매틱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델을 쓰고요. 피직스가 규명되지 않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제조 데이터를 가져다가 머신러닝이나 그런 DA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뭐 패턴을 찾는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예측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모델이 실제 현장과 추종되도록 동기화를 계속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런 동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결 융합 지능의 여러 기술들 플랫폼이라든지 IoT라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습니다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그 용인에 있는 한 공장의 사례인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사람 작업자들이 주로 작업하던 부분인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협업 로봇이라고 해서요. 로봇을 일부 적용해서 자동화를 진행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로 제조진흥화를 좀 정리를 해서 먼저 연결 단계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다음에 연결된 데이터를 대시보드나 형태로 볼 수 있게 공유시키는 단계 가시성이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이 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사실 CPS나 디지털 트윈이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제어 최적화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두 사람이 작업하던 라인인데 사람 한 명을 빼고 대신에 로봇 2대를 넣어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 개선 작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는 데이터를 저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를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들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공장의 목적이 뭐 기계로 대처하는 목적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요. 사람 작업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더스트리 5.0에서도 휴먼 센트릭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산성도 올라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작업 부하나 작업 평활도가 사실 작업자의 스트레스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향상을 시키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분석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이제 스마트 공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를 하고 디지털하고 지능화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데 그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는 자동화죠.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설비 투자는 추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측면에서 설비 도입 측면에서는 2019년에서 멈춰 있습니다만 저 왼쪽에 생산성, 인시 생산성이니까 생산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 불량률을 보시면 설비 도입이 끝난 이후에도 2019년, 20년에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입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통한 자동화를 넘어서서 데이터를 가지고 점점 똑똑해지고 로스를 줄이는 방향 그런 방향이 스마트 제조에서 데이터를 써서 부가가치를 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스마트 제조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요건 이제 대구에 있는 염색하는 이제 중소기업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그 염색 기기를 보고 계신데 실제 제조업에서 많이 벌어지는 건데요. 기계에서 공정이 일어나는데 기계는 뭐 여러 가지 케미칼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뭐 불량이 나는 건지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기계 안에 센서를 넣어서 데이터를 뽑아서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자들이 불량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공정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IoT나 이런 데이터를 뽑은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영상 보시면은요, 이 이제 레시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작업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숙련된 작업자와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들의 차이가 어떤 레시피에서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숙련된 작업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최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골든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좋은 공법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요.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러 공장이 모여 있는 디지털 twin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 대한 공정 계산도 하지만 여러 공장에 섞여 있는 여러 공장이 모여 있는 설비들을 사이버 세계에서는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인 통합 스케줄이나 이렇게 관제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현하는 부분도 이제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의 자동화를 넘어서서 디지털 전환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공장의 인프라를 통해서 일단 1단계로 공장 안의 부분이 스마트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을 해서 좀 이제 그 예전에 좀 어려웠던 또 실현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스마트 제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비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 염색 공정이라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한 결과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나 시간당 생산성을 같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제조업에서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이 부가가치를 내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어떤 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나오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관리 차원에서 핸들링하지 못했던 변화를 최소한의 어떤 그 로스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똑똑한 기계, 그다음 공장, 시스템 이런 분들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정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제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실장님 먼저 진행하시는 건가요? 토론으로 그냥 들어와 계신 거죠? 네. 그럼 먼저 카카오 공동체 데이터 센터 우창한 연구원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의 우창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2018년에 8.3의 데이터 경제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주요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 주관하는 아주 중심적인 데이터 경제 논의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연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공공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카카오로 옮기게 되어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은 공공과 민간의 의견들을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공공과 민간의 상황을 좀 같이 함께 연구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영찬 본부장님께서 데이터 가치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 가치 측정에 대한 방법론은 상당히 많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한 특성에 맞춰가지고 가치 측정을 하는 방법론이 통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앞선 발표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비유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유는 이제 정제가 되면 되고 정제되는 가공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햇빛으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처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인프라로도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는 수많은 비유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또 상당히 많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냐면 먼저 데이터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에 대해서 경쟁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 제한은 다르게 배제성이라는 측면을 갖거든요. 무한대로 복제는 가능하지만 암호화 정도에 따라서도 누군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완전한 공공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사적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인 클럽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다양한 경제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의 가치 측정을 지니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8년 말에 구의항 데이터 거래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주로 이제 구의항을 대표적인 사례로 뽑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가격에 대한 측정과 데이터의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실질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급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춰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가격이 측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앞선 발표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치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치 측정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 측정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화로서의 데이터는 지금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좀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셋 자체는 그 기업 외에 다른 곳에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기업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기업에서는 또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대체가 데이터 셋 자체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이 수집하고 있는 목적과 방법,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도 이게 활용성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가치 측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화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기속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커플을 매칭시켜주는 앱이나 웹 서비스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성사가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 커플들이 성사됐다고 하는 데이터를 커플들에게 기속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기속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속 여부 또는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2차 파생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 파생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어떻게 나눠서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나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법 이런 것들과는 일부 적합한 부분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전부 다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중소기업과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조 데이터는 국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은 제조업의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률이 25% 정도로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조업체들이 본인들이 발생하고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이 발의되어서 아직은 현재는 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함으로써 이런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담아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지원책들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 무척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엄청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통신기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뭐 핸드폰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인 모바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단말기를 통해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뭐 과거의 유비쿼터스와 좀 유사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혼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들이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각 사용자 단계에서도 데이터가 수집 어느 정도는 가공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앞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중소기업들이 가지는 데이터 경제에서 가지는 뭐 지위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지위도 훨씬 더 상장이 될 수 있고 데이터 경제 전반 자체가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발표가 좋았고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경제가 촉발되고 있는 동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지금 제안을 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 사회 경제적 동인으로는 저희가 플랫폼 경제, 특히 모바일 플랫폼 경제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객 수요와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환경적 동인으로는 종래의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IT 비용들이 기존보다 낮은 단가로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을 들 수 있는데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당경제법, 저작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 뭐 기존의 법으로도 좀 아우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이 됨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법을 적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즉 저희가 산업 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가치 측정, 그다음에 향후 나가야 될 정책 연구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청한 연구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원의 글로벌 창업 벤처 연구실 박재정 실장께서 발표된 논평을 해주시겠는데요.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현재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발표에 대한 간단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접종 관계로 불가피하게 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용찬 교수님, 조영삼 박사님, 노상도 교수님 세 분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토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중소기업 관점에서 이 같은 가능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 인식 하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상도 교수님 발표 마지막에 이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면 중소기업의 이제 전문적인 작업자들 또는 근로자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골든 레시피로 정리가 돼서 더욱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부가가치를 과연 이제 누가 전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오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었던 생산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생산 현장이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주로 이제 B2C 영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객 관리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부 및 공공 데이터의 사업화인데, 이것이 이제 창업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이라고 할 때의 정책의 주안점은 1번과 관련돼서 집중되어 있고 1번이 많이 부각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2번, 3번은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형태의 모습은, 지원이나 또는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정책 측면의 접근이고,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영국에서 이제 조사된 그 통계는 제조업이나 보험업, 소매업 이런 쪽에서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분명히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실증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19년에 물론 아주 간이한 형태의 설문조사이기는 합니다만 활용하는 수준이 낮고 또 데이터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신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부분이지 주로 오늘 발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이 생산 현장에서의 그 생산 관리나 생산 가공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필요에 대한 절박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요인은 뭐 기술 인력 확보,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왜 소극적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투자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성과를 창출하려면은 어떤 그 뭐 이 매월 수백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용을 3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 두세 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노동 비용으로 투입을 할 것이냐, 자본 비용으로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자본 비용으로 투입을 한다면은 이 자본 투입에 따른 그 이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ROI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ROI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 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 사내 절차도 없고 전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원을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 통제를 하고 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재배치하거나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그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것,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외주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외주에 의존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하나의 아이템 또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그 기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핵심적인 기술과 제품의 정보에 관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 이 세 가지가 중심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어떤 제가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하는 바와 또 정부 정책의 어떤 지원관의 어떤 불일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위탁 기업 간 그 중소기업의 이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위탁 기업, 즉 이 수급 기업에 대해서 하청을 주고 있는 위탁 기업은 생산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기술 공유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생산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 하청업체, 서브 컨트랙터를 육성하겠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수급 기업, 이 위탁 기업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기업은 이런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 향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 기업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탁 기업과 수급 기업이 서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과정에서의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제점은 결국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디지털 전환이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 효과 창출에 대해서 인식이 미흡한데 이 인식이 미흡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다수가 원하청 계열 관계를 탈피할 수 없는 족속형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위탁 기업이 수급 기업의 수익성을 통제하는 형태에서 수급 기업이 위탁 기업에 대해서 더 능률적인 생산성을 발휘해서 자본을 투입하면서 비용을 투입하면서 생산성을 증진시킬 유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런 유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수급 기업은 위탁 기업이 보장해주는 이 생산성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 더 이상 디지털 전환과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그 유인이 없다.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과거 피사노 NC라는 이 두 분이 미국의 제조업 부분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그 논문에서 이런 그 제조업 전체를 한 4사분면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듈성과 이제 성숙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관된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 납품업자들의 그 제품 자체가 최초의 위탁 기업이 규격을 정해주고 그 규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품이 최종 그 생산재로서 소비재로서 위탁 업체들에게 모여져서 그 위탁 업체들이 제품을 패키징하는 이러한 생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듈성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중소기업의 그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활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기업이 수익성을 통제하고 있고 생산 공정의 모든 부분을 위탁 기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하다면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 기업이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다 해줬을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납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모듈성이 낮은 부분 그리고 이 모듈성이 낮은 부분에서도 또 나눠본다면 성숙도가 낮거나 성숙도가 높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모듈성이 낮다는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생산에 있어서 자유도가 좀 높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책이 집중화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안적 접근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종 수요를 그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앞서 이 모듈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최종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정책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최종 수요가 나타나게끔 정책을 기울인다는 것은 모듈성이 낮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첨단 제조분의 R&D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나 생산 제품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보편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데이터 생성이나 교환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좀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데이터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단순한 형태의 패키지를 제작을 해서 이 패키지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유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기준으로 쉽게 자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 표준화 이러한 것들이 제공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활용 확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관심이나 연구가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훈 실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 토론 논평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시간인데요. 지금 뭐 실시간 채팅장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관계로 가급적 좀 간략하게 좀 덧붙이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영찬 박사님도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그 제 발표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거래되는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제 이런 데이터 경제 촉발 동인 관점에서 필요성 추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여기 크게 덧붙일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막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출발 자체가 그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의 굉장히 다의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하나의 어떤 틀에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가치 측정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법제화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R&D 차원에서도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영선 박사님. 네, 그냥 말씀하세요. 예, 뭐 별달리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중소기업의 특히 그 하도급 구조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형태상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용성 부분들을 제약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레벨에서의 차이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 지금 OECD 서베이나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을 보면 매우 범용적인 경영관리 또는 마케팅 일변도에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대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데이터 활용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대대적인 과정의 통합을 요구하는 ERP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활용성이나 추진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이것이 이제 기업 간 격차의 대표적인 양상이고요. 산업 레벨로 가게 되면 그 차이는 너무도 다종다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디지털 전환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적어도 산업 레벨에서 기업 레벨에서 논의한다면 기업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도 B2B가 있고 B2C가 있잖아요. 서비스도 B2B가 있고 B2C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B2B 내에서도 하도급과 비하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다종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인덱스하게 그 유형들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보고 종합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런 접근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노상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저도 뭐 좋은 말씀들 많이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굉장히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그게 소위 혁신이죠. 혁신에 관련된 노력이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마인드나 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좋은데 단지 이제 기존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라서 약간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좀 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빅뱅 일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투자나 시스템이나 인력을 좀 지원해줘서 그런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공급 기업이나 뭐 인력 양성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좀 어떤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재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께서 이 현재 데이터 경제 세션 발표와 관련해서 그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노상도 교수님부터 먼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 번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째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질문이고요. 둘째 도입 기간 그리고 이 활용하기 위한 활용 준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영선 박사님께서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의 한 부분이 디지털 트윈일 듯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디지털 트윈이 적용될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정의 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화를 위한 설비 투자액을 불량률 감소, 공정 효율성 증가 등의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이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실제로 뭐 스마트 제조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생태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조기업에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비용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실용적이면서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생태계 안에서 적절한 가격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공급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해서 공급기업들이 조금 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 생태계 안에서 그러한 솔루션들이 점점 규모의 경제에 달성하게 되고 그러면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좀 접근하기 쉬운 그래서 그 제조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좀 혁신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뭐 AI 기술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기간 부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은 없습니다. 빅뱅하기 되게 어렵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제조기업하고 이럴 때 제가 농담처럼 항상 얘기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데 대개의 경우에 기업에서 3개월, 뭐 4개월 얘기를 하세요. 한 분기밖에 못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이해하고 풀고 뭐 이렇게 모델 비즈니스까지 개선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주고 좀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CEO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준비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나 AI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무슨 플랫폼을 사야 됩니까? 뭐 엄청나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조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뭐 수기로 하셨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부터 간단한 통계 분석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뭐 AI를 하시던 데이터를 모아보시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계신 것부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럴 때 외부에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갖고 계신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선 박사님 추가 의견. 규모 경제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사실 스마트 제조 부분에서 중소기업 특히 공급 기업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한 딜레마이자 제약 요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위 그 네트워킹이라는 걸 통해서 투자 비용을 충분히 상회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 있는 반면에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거의 완성이 돼서 충분히 구현되는 단계에서만 사실은 그게 부분적인 편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 이전에는 사실상 이 부분들은 편익보다는 비용 요인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이 스마트 제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국내외 사례 관련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읽어드리면 국외 사례 중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높았던 산업 분야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며 국내 중소기업 중 디지털 전환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국외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OECD의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정도가
그 산업의 지식 집약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식 집약적 부문 산업에서 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는 정도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전통적인 산업들 그 뭐 통계적으로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OECD 보고에 따르면 대표적인 게 그 수송, 건설, 제조 중에서도 전통 제조 쪽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나 정도가 미흡하다. 이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한 뒤에 그 산업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부가치의 여지와 정도와 관련이 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비용 절감 효과 측면과 데이터베이스와 가치 측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공공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 또는 활용 기반이 되었을 때 기관 내에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조사 결과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강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 측정은 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가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가치 측정이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조금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뭐 기업에서 생산 과정,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을 때 어떤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생산성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아주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아,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질문 주신 것처럼 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 체계가 조금 변화가 됐다. 이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정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원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되기 쉽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숙제가 아닐까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적절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뭐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그 CRM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막 이제 인기를 얻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고객 특히 이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잘 좋은 마케팅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큰 기업 같은 경우 뭐 삼성이니 현대니 모든 이제 조직에 그 CRM 부서를 넣고 분석가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막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파일럿에서는 상당한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재화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과연 투입되는 비용과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효용 간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워지면서 또 이제 일부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면서 그 실제 부서들도 이제 많이 인원을 줄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효과 측정의 실패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문화로 녹아들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가치 측정하고 효과를 한다는 게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인사평가, 인사고과 할 때도 뭐 이제 그거를 정량화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데이터 가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치 측정이 그런대로 이제 현재까지는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제 발표 자료 안에서도 그 최근에 그 연구들을 보면 그 학회에서 한
그 데이터산업진흥원 쪽에서 이제 발표한 그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은 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좀 쉽냐면 이미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보았고, 특히 이제 뭐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이런 법 안에서도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형화된 형태, 흔히 이제 뭐 이 DB 형태로 보면 이제 관계형 DB에 적합한 구조로 이제 일종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쓰기에 좋도록 만든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잘 체계화시켜서.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구축되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분석자 입장에서 뭔가 다시 이제 이 데이터 형태를 뭐 틀을 다시 만들고 이런 수고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약간의 창작물이다. 그러니까 소스는 데이터지만 데이터를 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작한 거다. 말하자면 국어사전이 있는데 국어사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소설을 만들었다. 이건 이제 창작의 가치가 인정해서 그 가치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좀 쉬운데 사실 데이터는 그거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제조 같은 경우도 어떤 A 제조업체가 생산 공정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석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있어요. 그럼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B 업체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한번 좀 사서 우리도 한번 참고할래요 했다라고 하면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 그 공장에 적용한다면 사실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기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똑같은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 그 데이터는 그대로 100% 가치가 이전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이제 이용하기 쉽게 어느 정도 그 부가가치가 이미 들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데이터는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자료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원자료의 가치는 평가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제품화가 돼야 이제 평가가 좀 쉬워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5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변준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션까지 준비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 2시부터 오후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